쉬익. 좁은 공간을 휘젓는 칼날 같은 바람 소리가 가장 먼저 고막을 파고들었다. 덜컹, 덜컹. 육중한 금속 선반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박민지 소령, 아니 김서연은 욱신거리는 뒤통수를 붙잡고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거대한 냉동창고의 내부였다. 공기는 폐부를 애는 듯 차가웠고 그녀가 내뱉는 숨결은 순식간에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아찔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기 직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의 책상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 마뒹굴던 동생의 영정사진,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둔탁한 충격. 마지막으로 귓가에 울리던 악마의 목소리. 니년이나 니놈 동생이나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쓰레기들이야. 여기서 영원히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되시지. 최동욱 대령, 그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이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추위가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끔찍한 감각.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온도계를 보았다. 수은주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죽게 될 것이다. 완벽한 밀실살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쇠사슬에 묶인 수갑이 짤랑이는 소리를 냈다. 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추위는 인간의 사고 능력마저 마비시킨다. 공포는 이성을 잠식하고 절망은 삶의 의지를 꺾는다. 최동욱은 바로 그것을 노렸다. 그녀가 이 얼음 지옥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계산에 없던 것이 있었다. 이 여자는 추위에 굴복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을 냉철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군용시기의 액정을 바라보았다. 검은 액정 위로 작은 녹색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최동욱은 자신이 쥐 한 마리를 냉동고에 가뒀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는 쥐를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얼음 여왕을 그녀 자신의 왕국에 풀어놓은 셈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복수의 눈보라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얼음지옥에 갇히기 몇 주 전,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7군수지원단은 군 부대라기보다는 거대한 약탈 조직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조직의 정점에는 단장인 최동욱 대령이 있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사업가, 아니 시체마저 팔아치울 탐욕스러운 독수리 떼의 우두머리였다. 이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공포로 시작되었다. 최동욱은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폭력을 즐겼다. 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날에는 어김없이 피비린내 나는 본보기가 세워졌다. 그날 아침의 희생양은 보급창고에서 근무하던 박상병이었다. 그의 죄목은 재고 목록 5기입. 숫자 하나를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연병장 중앙에 무릎 꿇려졌다. 이 버러지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에 완벽했던 보급체계에 흠집이 났다. 최동욱은 채찍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박상병의 등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군수 물자는 전우들의 피와 같다. 감히 신성한 피를 더럽혀. 네 놈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오늘 내가 직접 도려내주마. 그는 박상병에게 자신의 군화에 묻은 진흙을 혀로 할게했다. 끔찍한 광경에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 이곳에서 정의는 사치였고 동정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최동욱은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통해 병사들을 공포로 길들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그의 왕국은 폭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힘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부패의 네트워크에서 나왔다. 제7군수지원단은 최전방 부대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급하는 심장부였다. 식량, 의약품, 무기부품, 유류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한 사유재산처럼 취급했다. 대령님, 이번 달 의약품 청구서입니다. 최전방 GP에서 타이레놀이랑 항생제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부관이 코웃음을 쳤다. 그놈들은 맨날 아프다는 소리뿐이야. 목록에서 절반은 지워버려. 그리고 남은 물량은 김 사장한테 넘기라고 해. 요즘 감기약이 비싸게 팔린다더군. 그에게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픈 병사들을 위해 지급된 의약품은 빼돌려져 암시장에 팔려나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겨울에는 병사들이 낡은 방한복으로 추위에 떨 때 최신 방한 장비들은 등산용품점에 군용 신품이라는 이름으로 진열세웠다. 병사들의 식판에는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저질의 식재료만 올라왔지만 고급 식자재들은 부대 밖의 식당으로 팔려나갔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심지어 무기 부품에까지 손을 댔다. K2 소총 공이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거 호환되는 사냥용 엽총이 있다던데 알아봐. 전우의 생명을 지켜야 할 총알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그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대 내 간부들은 물론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유착된 민간업자들까지 깊숙이 연결되었다. 그는 완벽한 왕국을 건설했다. 아무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는 그만의 지옥을. 하지만 그 지옥에도 균열을 일으키려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다. 김민준 이병, 김서현 소장의 하나뿐인 늦둥이 남동생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정의감이 넘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부대의 실상을 눈치채고 남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빼돌려지는 물품 목록을 몰래 기록하고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결국 그의 움직임은 최동욱의 지혜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요즘 취 사장에서 새로운 이등병 하나가 자꾸 킁킁거리고 다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복인 원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최동욱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기어들어온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처리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김민준 이병은 보급품을 운반하던 중 실족하여 절벽 아래로 추락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군 당국은 단순 사고사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 그가 남몰래 모았던 모든 증거 자료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하나뿐인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김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군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 누구보다 동생을 잘 알았다. 민준이는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범죄수사대 CID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7군수지원단이라는 이름의 썩은 종양 덩어리와 그 중심에 있는 최동욱 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피 맺힌 복수의 맹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최동욱은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교활한 뱀과도 같은 놈이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목을 단번에 끊어버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 범죄수사대장 김서연 소장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갓 임관한 어리숙한 신참수사관 박민지 소령이 태어났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지옥의 문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고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최동욱과 그의 왕국을 뿌리채 뽑아 동생의 영혼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순간 독수리들의 왕국에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모든 것을 얼려버릴 혹한의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다. 박민지 소령의 부임은 제7 군수지원단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이 삭막한 부대에 그것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장교가 여자라는 사실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단장인 최동욱 대령을 만난 첫날 싸늘한 경계심과 동정심으로 바뀌었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운 수사과장인가? 최동욱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앉아 전입신고를 하는 박민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연인가 하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육사 출신도 아니고 학군 ROTT 출신에 수사 경력도 전무하군. 이런 애송이를 뭘 믿고 여기까지 보냈는지 모르겠군. 윗선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박소령, 여긴 학교가 아니야. 어설픈 정의감이나 원칙 따위는 버리는 게 좋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다가 임기나 채우고 돌아가. 그게 자네 같은 애송이가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알겠나?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자신의 왕국을 캐고 다닐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박민지, 즉 김서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일부러 어수룩하고 겁먹은 신참 장교를 연기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그 연약한 모습에 최동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민지가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장기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창고 구석에 처박힌 먼지 쌓인 작은 사무실을 배정해주고는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연은 투명인간이 되어 조용히 부대 생활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최동욱의 경고대로 그 어떤 사건에도 나서지 않고 조용히 서류 작업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수사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익혔다. CCTV의 사각지대, 경계가 허술한 시간대, 그리고 물자들이 오가는 비밀스러운 경로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대의 지도가 3D로 그려지고 있었다. 낮에는 다른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부대의 비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작은 부탁을 해결해주며 서서히 신뢰를 쌓았다.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딱딱한 장교의 모습이 아닌 친누나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뜻밖의 장소에 있었다. 바로 낡고 허름한 부대 식당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군부대 식당에서만 일해왔다는 과묵하고 인상 좋은 취사장 김씨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서슬퍼런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서연은 일부러 식사 시간이 끝난 뒤 식당을 찾아가 설거지를 하는 김씨 아저씨를 돕곤 했다. 소령님, 이런 굳은 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저씨. 어차피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편해서요. 그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씨 아저씨도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여느 때처럼 그를 돕고 있을 때 그가 넌지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에 나온 돼지고기, 원래는 장병들 1인당 200g씩 배급되어야 하는 건데 아마 100g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어째서요? 나머진 어디론가 가야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검은색 트럭이 와서 싣고 갑니다. 아마 근처 식당으로 가겠죠.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최동욱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얼마 전에 젊은 군인 하나가 죽어나갔죠. 김씨 아저씨는 접시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사고라. 글쎄요. 그 친구 참 착하고 정의감 넘치는 친구였는데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식자재 납품 장부에 대해서.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역시 민중이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셨나요?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쳤습니까? 여기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녔다간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소령님도 조심하세요.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은 동생의 죽음이 최동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김씨 아저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순한 취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설득하여 결정적인 증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군용시계에서 아주 짧은 진동이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한 뒤 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액정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오늘 밤 11시 3번 창고 뒤 미스터 K. 미스터 K. 그것은 그녀와 단 한 사람만이 아는 암호명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밤 11시 약속 장소인 3번 창고 뒤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낮에 보았던 그 과묵하고 인상 좋은 취사장 김씨 아저씨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평범한 민간인 요리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어수룩해 보이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오랜만입니다, 대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소령님이 아닌 대장님이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전 육군 범죄수사대 CID 소속의 전설적인 베테랑 수사관 미스터 K, 김철수 원사였다. 그는 몇 년 전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비밀 지령을 받고 가장 중요한 비밀 임무들을 수행해온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서연은 동생의 죽음 이후 이 작전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그를 이곳에 위장 잠입시켰다. 취사장이라는 신분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부대 내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고생이 많군, 김원사. 서연은 그의 격려를 받으며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는 최동욱의 비리 장부는 물론 그와 유착된 외부 조직과의 모든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민준 이병을 직접 처리한 놈들의 신원도 확보했습니다. 최동욱의 지시를 받은 부대 내 불량배 놈들입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증거는 확실한가? 그놈들끼리 술에 취해 떠드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김이병을 절벽에서 밀었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뱀의 목을 칠 마지막 명분뿐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복수심을 억눌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그르칠 수 없었다. 이것은 동생의 복수일 뿐만 아니라 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대의였다.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해. 그리고 이제 슬슬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낼 때가 된 것 같군.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길 잃은 양의 위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의 왕국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최동욱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을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원사와의 접선 이후 김서연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동욱의 왕국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박민지 소령이라는 어수룩한 신참의 모습을 철저히 이용하여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작전을 펼쳤다. 작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서연은 김 원사로부터 넘겨받은 유령 재고 목록을 이용했다.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창고에는 없는 물품들, 바로 최동욱이 빼돌린 물품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기회의 시간, 박민지 소령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동욱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뭔가? 그게 지난주에 제가 재고 실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최신형 방탄 헬멧 200개가 입고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창고에는 구형 헬멧밖에 없어서 혹시 제가 뭔가 착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순진무구해서 정말로 실수를 걱정하는 신참 장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순간 최동욱에게 쏠렸다. 방탄 헬멧 건은 그가 자신의 신복인 군수과장과 짜고 저지른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횡령건이었다. 최동욱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군수과장에게 눈을 부라렸다. 이봐, 김중령,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네 업무 똑바로 안 하나? 군수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변명했다. 그건 아마 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신형 헬멧은 별도의 특수장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박소령님이 신참이라 아직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설픈 변명이었지만 최동욱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령, 알겠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회의 시간에 소란 피우지 말도록 앞으로 주의하게. 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저 계집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질문일까? 아니면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부대 내 폐기물 처리장에서 대량의 의약품 상자들이 소각 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통기한이 아직 넉넉하게 남은 항생제와 해열제들이었다. 그녀는 규정대로 이 사실을 의무실에 보고했고 의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동욱은 이번에도 행정착오라고 둘러댔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단장님이 우리 약을 빼돌리려다 걸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동욱은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민지, 저 어리숙해 보이는 계집애가 부임한 이후부터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에 자꾸만 귀찮은 잡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감시를 역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허술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무언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는 티를 냈다. 야심한 밤에 몰래 서류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취 사장 김씨 아저씨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노출했다. 최동욱은 그녀가 자신의 꼬리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불안감은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그는 저 눈의 가시 같은 년을 어떻게든 밟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박민지 소령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보고서를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반려했다.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는 그녀를 밤새도록 사무실에 붙잡아두며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밤을 새워 그의 요구대로 보고서를 수정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녀는 부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더욱 깊숙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었다. 정신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최동욱은 육체적인 괴롭힘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수사과장인 그녀에게 전혀 상관없는 임무들을 떠넘겼다. 박소령, 오늘 오후에 부대 전체 제초 작업이 있다. 자네가 직접 병사들을 감독하도록. 삽 들고 직접 풀을 뽑으면서 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 땡볕 아래서 서연은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잡초를 뽑아야 했다. 박소령, 주말에 있을 체육대회 준비는 자네가 맡도록 해.
경기장 정리부터 물품 준비까지 차질 없이 지낸 해. 그녀는 주말도 반납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그의 괴롭힘은 점점 더 유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걸고 넘어졌다. 여자는 역시 체력이 문제야. 그렇게 비실거려서 무슨 수사를 하겠나. 박소령, 커피 좀 타와봐. 여자가 타는 커피가 역시 맛이 다르지. 그는 모든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텅 빈 눈으로 감정 없는 인형처럼 받아낼 뿐이었다. 반항하지도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침묵이 최동욱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답답했다. 그의 광기는 마침내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아니라 그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취사장 김씨아르 씨였다. 최동욱은 어느 날 저녁 불시에 식당 위생점검을 나왔다. 그리고는 바닥 구석에 떨어진 작은 쌀 한 톨을 찾아내 그것을 빌미로 김씨 아저씨의 뺨을 후려쳤다. 이봐, 당신 지금 장병들한테 쓰레기를 먹이는 건가? 이따위 썩어 빠진 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니 병사들이 맨날 배탈이 나는 거 아냐? 김 원사는 묵묵히 그의 폭력을 받아냈다. 이것 또한 작전의 일부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최동욱은 김 원사를 미릅 꿇린 채 식당에 있던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박소령, 자네가 맨날 이자와 붙어 다니며 뭘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나? 윗사람을 감시할 시간에 네 주변 사람들 관리나 똑바로 해. 저자의 불결한 위생 상태는 저자와 어울리는 니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대신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그녀에게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주려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얼굴에 멍이 든 김 원사를 만났다. 괜찮나, 김 원사. 이 정도 상처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김 원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놈이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곧 미끼를 물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군.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온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김민준의 영정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사진 속 동생의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민준아, 이제 곧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지켜봐줘. 그녀는 사진을 자신의 군복 상의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이자 뱀의 목을 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이 사진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최동욱의 지옥 같은 왕국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깃들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죽은 동생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김서연은 최동욱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쉽게 이성을 잃을 만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다. 바로 그의 사무실, 그의 왕국과도 같은 심장부에서였다. 서연은 김 원사를 통해 빼돌린 최신 무기 부품 밀거래 계약서 사본을 입수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일부러 결제를 받으러 온 부하인 척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단장님, 박민재 소령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동욱은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다가 귀찮다는 듯 고갯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박민재가 또 사소한 트집을 잡힐 보고서 따위를 들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시시콜콜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는 건가?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계약서 사본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시시콜콜한 일이 아닐 겁니다, 단장님. 이 서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최동욱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이 외부 무기 밀매상과 비밀리에 맺은 계약서였다.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될 자신의 목숨줄과 같은 서류였다. 이걸 니년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민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경계와 살해가 뒤섞인 위험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어디서 났는지보다 이 서류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참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군수물자를 민간의 불법으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지금 반역죄를 저지르고 계신 겁니다. 니년이 감히 나를 협박해? 최동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계획했던 대로 행동했다. 최동욱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일부러 몸을 휘청하며 비틀거리는 척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최동욱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꽂혔다. 작은 액자에 담긴 늠름하게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군인의 사진.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몇 달 전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던 건방진 이등병. 자신의 명령으로 처리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놈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남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니년, 저놈하고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감으로 거의 뭉개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지가 이 부대에 온 이유, 그녀가 사사건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던 이유, 모든 것이 저 죽은 놈 때문이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최동욱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런 거였나. 그래서 내 뒤를 파고 다닌 거였어. 이 독한 년.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이 가엾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니놈 동생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다.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 나불대는 꼴이 역겨워서 절벽에서 밀어버리라고 했어. 왜? 억울하냐? 그는 광기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리고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찌익! 환하게 웃고 있던 동생의 얼굴이 그의 손에서 무참히 두 동강, 네 동강으로 찢겨나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최동욱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짓밟듯이 아기에 가득 차서. 쓰레기 같은 놈은 이런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해.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는 게 어울린다고. 니년도 마찬가지야. 니년과 니놈 동생 둘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야. 그는 헐떡이며 승리감에 찬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거나 혹은 분노에 차 자신에게 덤벼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짓밟힌 동생의 사진 조각들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는 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귓가에 똑똑히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고맙군요. 뭐라고? 최동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당신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자백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대령님.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 두 번째 단추를 가리켰다. 다른 단추들과 똑같이 생긴 평범해 보이는 단추였다. 당신이 방금 저지른 모든 만행과 당신이 내뱉은 모든 말들은 이 작은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저지르는 범죄의 증거물 위에 당신의 지문까지 친히 남겨주셨군요. 그제야 최동욱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박민지가 일부러 계약서를 보여준 것도, 우연히 사진을 떨어뜨린 것도 모두 자신을 도발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이용하여 그 어떤 법정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바로 자백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동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갔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본 유일한 증인,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박민지를 여기서 당장 제거하는 것. 그의 눈에 다시 한번 흉흉한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파국을 향한 마지막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최동욱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이미 분노와 공포에 잠식당한 지 오래였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전현을 죽여야 한다. 저 계집애만 사라지면, 저 단추에 담긴 영상만 없애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 니년이 감히 나를.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그녀의 군복에 달린 그 저주받을 단추였다. 서연은 그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몸을 피하며 책상 모서리 뒤로 물러섰다. 이제 와서 증거를 인멸하시겠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대령님.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동욱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묵직한 의자를 집어들어 그녀를 향해 집어던졌다. 쾅! 의자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서연은 날아오는 의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동욱이 그녀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의 전직 특전사 출신이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의 완력을 서연이 정면으로 감장하기는 무리였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 개같은 년, 내가 네 년의 그 잘난 주둥이를 찢어주마. 그는 주먹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동욱의 신복인 원사와 다른 부사관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무실 안의 난장판과 서연을 제압하고 있는 최동욱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단장님, 뭘 꾸물거려? 전현 당장 잡아! 최동욱의 명령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 3명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양팔이 등 뒤로 꺾이고 몸은 완전히 제압당했다. 최동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다가가 그녀의 군복에 달린 단추형 카메라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군홧발로 가차없이 짓밟았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어떠냐, 박민지, 아니 김서연이라고 했던가? 그는 이제 그녀의 본명을 부르며 조롱했다. 네 그 잘난 계획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증거, 이제 없어. 증인, 곧 사라지게 될 테니 그것도 없겠군. 그는 원사에게 턱짓했다. 2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 어디로 모실까요, 단장님? 식당 뒤편에 있는 대형 냉동창고, 거기가 좋겠군. 마침 오늘 야간 근무자도 없으니 아주 조용히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이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듯이. 그녀의 그 평온한 눈빛이 최동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다. 깊은 밤, 부대 내의 모든 인적이 끊겼다. 최동욱과 그의 신복들은 서연을 식당 뒤편의 거대한 냉동창고로 끌고 갔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훅 끼쳐나왔다.
창고 내부는 영하의 온도로 설정되어 각종 육류와 냉동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여기다 쳐넣어! 그들은 서연을 창고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로 넘어졌다. 최동욱은 창고 안으로 직접 들어와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바로 그 저주와도 같은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니년이나 니놈 동생이나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쓰레기들이야. 여기서 영번이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되시지.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불쾌감에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목에 수갑을 채워놔. 저 안쪽 기둥에 묶어두면 얼어 죽기 전까지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원사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최동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온도를 최하로 낮춰 영하 30도까지. 그리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려. 내일 아침이면 저 안에는 말 잘 듣는 얼음 인형 하나만 남아있을 테니. 덜컹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철컥 하고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완벽한 어둠과 지독한 추위만이 남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최동욱은 철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비명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미 절망에 빠져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닫은 것이 그녀를 가두는 무덤의 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될 지옥의 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안에서 얼음 여왕이 비로소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이제 곧 산산조각 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최동욱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김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지금까지의 어수룩하고 나약했던 박민지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칼날, 범죄수사대장 김서연 소장의 냉혹한 본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뱀은 마침내 미끼를 물었고 이제 덫을 작동시킬 시간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는 수갑을 살펴보았다. 일반 군용 수갑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특수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고기 상자를 묶고 있던 단단한 철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발을 이용해 철사를 끊어낸 뒤 입에 물고 능숙하게 구부려 가느다란 철짐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 뒤로 돌린 손을 움직여 수갑 열쇠 구멍에 철짐을 집어넣었다. 딸칵, 딸칵. 몇 번의 미세한 움직임 끝에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갑이 허무하게 풀렸다. 이런 종류의 구속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에 불과했다. 자유로워진 그녀는 기동에 묶인 쇠가슬도 손쉽게 풀어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이 왕국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고 내부를 천천히 걸었다. 맹렬한 냉기가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안을 거닐듯 정확한 위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는 창고 가장 구석진 곳, 거대한 냉동 참치들이 쌓여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벽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벽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손톱으로 벽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틈을 찾아내 그것을 옆으로 밀었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안쪽에 숨겨진 작은 금속 패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잡한 전선과 작은 모니터가 달려있는 비밀 제어 장치였다. 이것은 군수지원단 내에서도 오직 극소수의 최고위급 관계자들만 아는 비상 제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최동욱조차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사실 국방부가 군납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범죄수사대 CID 주도로 비밀리에 설치한 백도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치를 총괄지휘한 사람이 바로 김서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함정의 구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패널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창고 내부에 설치된 모든 CCTV 카메라의 전원을 차단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그 누구의 눈에도 보여서는 안 되는 비밀 작전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창고의 환기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화학약품 캡슐을 환기구 안에 터뜨렸다. 이 약품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화재 경보기의 특정 센서에만 반응하여 연기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진 특수 물질이었다. 삐. 잠시 후 창고 내부에서 귀를 찢을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경보음은 부대 전체로 울려 퍼지는 일반 경보음이 아니었다. 이 신호는 오직 단 한 곳, 대한민국 육군 범죄수사대 CID 본부의 작전 통제실에만 전송되는 비상 출동 신호였다. 그녀의 팀에게 사냥을 시작하라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용 시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 시계는 단순한 통신장치가 아니었다. CID가 비밀리에 운용하는 군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마스터키였다. 최동욱은 그녀를 냉동고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왕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휘 통제실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서연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시계의 터치스크린을 눌렀다. 그녀는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가 활성화시킨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시스템 코드 808 케르베로스 프로토콜 활성화. 그녀의 손끝에서 명령이 입력되는 순간 제7 군수지원단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덜컹, 쿵. 부대의 정문을 지키던 육중한 강철 차단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다. 동시에 부대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철조망에 고압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통신망은 차단되었고 부대 내의 모든 출입문은 전자동으로 잠겼다. 불과 몇 초 만에 제7 군수지원단은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거대한 강철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아무도 CID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쥐새끼 한 마리조차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던 최동욱은 갑자기 울리는 비상경보음과 부대 전체가 폐쇄되었다는 보고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모든 시스템이 외구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부관의 절망적인 보고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멀리서 접근해오는 여러 개의 불빛이 들어왔다. 헬리콥터 편대였다. 육군 소속의 헬기가 아니었다. 검은색으로 도장된 저승사와도 같은 CID 기동타격대의 블랙호크 헬기들이었다. 최동욱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냉동창고에 가둔 것은 연약한 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지옥의 문을 여는 스위치였다는 것을. 냉동창고 안, 서연은 시계를 통해 부대 전체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육중한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이제 곧 저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냥감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얼음 여왕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이 부패한 왕국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폭풍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대 전체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최동욱의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사색이 된 원사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이 잠기고 외부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닥쳐!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최동욱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람!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도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이 자신이 방금 냉동창고에 가둬버린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안에서 이 거대한 부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의문은 곧 풀렸다. 두두두두두두. 창밖에서 땅을 뒤흔드는 육중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에 몰려오는 듯한 압도적인 굉음이었다. 최동욱과 그의 신복들이 창가로 달려갔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절망 그 자체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블랙호크 헬리콥터 편대가 부대 상공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발키리 군단처럼 섬뜩한 위용을 과시하며 부대 곳곳의 주요 지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의 동체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도 없었다. 오직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 도장만이 그들이 일반 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육군 범죄수사대 CID 직속 최정예 기동 타격대였다. 저놈들은... 최동욱의 입에서 신음과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박민지, 그 계집애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다. CID가 자신을 잡기 위해 던진 무서운 미끼였던 것이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완전 무장한 타격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본부 건물과 주요 통신시설 그리고 간부 숙소를 향해 돌진했다. 부대 내의 경계 병력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부대 봉쇄와 정체불명의 등장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든 저놈들을 막아! 최동욱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야 해.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가 비상탈출로로 이어지는 후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 유령 같은 타격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총 버려!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냉정한 경고음이 복도에 울렸다. 최동욱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허무하게 손에 든 권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짤그랑,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타격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최동욱과 그의 일당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날 그냥 둘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최동욱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타격대장으로 보이는 남자는 그의 협박에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네 뒤에 누가 있든 오늘 밤은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못할 거다.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이시니까. 국방부 장관! 그 이름에 최동욱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타격대원들은 최동욱과 그의 신복들을 본부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이 끌려 나온 것은 연병장이 아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동욱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던 장소, 거대한 냉동창고 앞이었다. 창고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타격대원들이 도열하여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굳게 닫힌 육중한 철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곧 그 안에서 왕이라도 걸어 나올 것처럼. 최동욱은 불안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계집애는 이미 얼어 죽었을 거야. 그래, 죽었어야만 해. 바로 그때였다. 끼익.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냉동창고의 철문이 안쪽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냉기가 마치 지옥의 입김처럼 바닥을 기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한 여인이 어둠과 냉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서연이었다. 그녀의 군복 어깨와 머리카락에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혹한의 흔적인 하얀 서리가 10개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 때문에 창백했지만 두 눈만큼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 지옥에서 부활한 복수의 여신, 얼음 여왕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발걸음으로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열해 있던 타격대원들이 일제히 강철 같은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뒤로는 김 원사를 비롯한 CID의 핵심 수사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최동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죽었어야 할 여자가 저렇게 멀쩡히,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을 뿜어내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타격대원들의 손에 붙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서연의 벌걸음이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려진 최동욱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헬리콥터의 폭풍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눈보라가 되어 지상에 강림한 것이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냉동창고 앞에서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최동욱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자신이 알던 박민지 소령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일개 소령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피비린 내나는 사건들을 해결하고 거대한 악의 조직들을 무너뜨려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롭고 압도적인 권위의 현신이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최동욱의 입에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것은 악몽일 뿐이라고, 곧 깨어날 끔찍한 꿈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동창고의 냉기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군복 안쪽 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금색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가죽 케이스에 담긴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최동욱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신분증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진짜 이름과 계급 그리고 직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육군 소장 김서연, 국방부 직할 육군 범죄수사대장, 소장, 별 2개, 대한민국 육군에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거의 최고위 계급, 그리고 군 내부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저승사와도 같은 범죄수사대의 대장. 최동욱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그동안 애송이 계집애라며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그 여자가 감히 자신 따위는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사람처럼. 소장! 거짓말! 이건 사기야! 니년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서연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품에 넣고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절대 영도의 빙언이었다. 나는 네 놈이 얼려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냉동창고 앞 공기를 갈랐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김서연, 육군범죄수사대장이지. 그리고 너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의 죄수복이나 다름없는 몰골을 훑어보았다. 방금 막 현역 장교 살인 미수 및 초병 살해, 군수품 횡령, 국가안보 위협, 그리고 반역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최동욱. 그녀는 대령이라는 계급을 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한낱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선고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동욱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는 이제 단두대 위에 목을 내민 죄수일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CID 수사팀에게 고갯짓했다. 여기 있는 모든 증거물들을 확보해 특히 저 창고 내부는 정밀 감식을 실시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최동욱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 쓰레기는 당장 본부로 압송해 아주 특별한 독방을 준비해두었으니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묵상하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수사관들이 최동욱과 그의 일당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했던 것이 한 명의 여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의 사법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서연은 자신에게 다가온 김원사를 바라보았다. 고생 많았다, 김원사. 아닙니다, 대장님이야말로. 김원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목에 남은 끔찍한 상처와 서리로 뒤덮인 그녀의 군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가 이 작전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감수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희밀하게 웃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동생이 사고를 당했던 저 멀리 어둠 속의 절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김민준 이병을 직접 살해한 놈들은 어디에 있지? 별관 창고에 격리 조치해 두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피해자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마지막 심판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한 수사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장님, 최동욱의 사무실에서 다량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부대의 고위급 장성들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단순한 군수비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최동욱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는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몸통이 숨어 있었다. 아, 그랬었군. 그녀는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뱀 한 마리를 잡으러 왔더니 속을 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아주 잘 됐어. 어차피 청소할 거 한 번에 깨끗하게 치우는 게 낫지. 그녀의 심판은 이제 최동욱 개인을 넘어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복수의 눈보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나라의 군복을 입고 조국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얼음 여왕의 자비 없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 제7군수지원단에서 시작된 얼음 여왕의 폭풍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최동욱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군 내부의 추악한 비리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역 장성들의 이름, 뇌물을 주고받은 날짜와 액수, 그들이 연루된 각종 이권 사업들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군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세포의 조직도였다. 김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CID의 모든 정예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을 족족 체포했다. 군복의 별 개수는 더 이상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장군들의 집무실 문이 강제로 열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광경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몇 주 후 군사법정 최고법원에서 3기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최동욱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수십 명의 전현직 군 간부들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절망과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최동욱의 신문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특히 김민준 이병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 바로 그때 법정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네놈 동생,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다. 영상 속의 최동욱은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동생 영정사신을 갈기갈기 찢고 그것을 발로 짓밟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 그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의 단추형 카메라가 담아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법정 안은 유를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나제막한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최동욱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목에 걸린 교수형 밧줄을 튼튼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다음 증인으로 미스터 K, 김철수 원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취사장이 아니었다. 늠름한 원사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베테랑 수사관의 관록과 위엄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제7군수지원단에 위장 잠입하여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최동욱의 횡령수법, 외부 조직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가 어떻게 김민준 이병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는지까지. 그의 증언은 영상 증거와 맞물려 최동욱의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최동욱, 군형법 제 몇 조에 의거, 초병 살해, 살인 미수,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국가 반역죄 등을 적용하여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피고인석에 앉은 최동욱을 차가운 눈으로 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그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동욱의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다른 공범들 역시 자신들의 죄목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왔다. 서연은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안도감과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냈다는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그녀는 법정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김 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님. 자네야말로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서연은 김 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푹 쉬게, 남은 일은 내가 마무리하지. 김 원사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갈기갈기 찢어졌던 동생의 사진을 그녀가 한 조각 한 조각 정성껏 다시 붙여놓은 것이었다. 사진 속 동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봤지 민준아, 우리가 이겼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며칠 후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제7군수지원단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지휘관 아래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재창설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서는 김서연 소장의 이름이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부패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에게는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일으킨 차가운 눈보라는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어 썩어빠진 모든 것을 정화하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의 새벽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최동욱과 그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국방부의 대대적인 개혁안에 따라 제7군수지원단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육군 종합군수사령부 예하 제1지원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창설되었다. 부대의 지휘관으로는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 새로 임명되었고 과거의 부조리에 침묵했던 간부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흩어졌다. 김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감독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 세력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구가 설치되었다. 식자재와 보급품 유통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민간 감시단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과거 공포와 불신만이 가득했던 부대에는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소모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자 전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얼음 여왕이 일으킨 차가운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에게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다.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동생 김민준 이병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군 기록 보존소에 잠들어 있던 동생의 사망 기록을 직접 수정했다. 단순 사고사라는 5글자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록이 새겨졌다. 고 육군 이병 김민준.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던 중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 순직함.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려 1계급 특진 및 보국 훈장을 추서함. 동생은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군의 어둠을 밝히려 했던 자랑스러운 영웅이었다. 몇 달 후 새롭게 단장된 부대 연병장에서 김민준 하사 추서 계급을 위한 공식적인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추도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그날의 진정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다. 단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박민지 소령이 아닌 당당한 김서연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늠름한 소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2개의 별은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쟁취한 정의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장병들과 동생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며 준비해온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힘찼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젊고 용감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 김민준 하사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와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우리는 종종 군인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군인의 복종은 불의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향한 고귀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김민준 하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 위에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로우며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추모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연병장 한편에 새로 세워진 부대 내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충탑이 서 있었다. 서연은 현충탑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새로 만든 동생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사진 속 동생은 처음 그녀가 간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오직 동생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나가 약속 지켰다 민준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그녀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함께할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동료들과 그녀가 지켜나가야 할 조국이 있었다. 얼음 여왕의 심장은 마침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김서연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 앞에서 한 개인의 저항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김민준 하사처럼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얼음 여왕처럼 자신을 버리고 차가워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작은 얼음 여왕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던 용기를 깨웠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또 다른 김서연에게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 그 정의로운 연대의 시작입니다.